네, 안녕하세요. 오늘 맞춤 바이오의 시작 유전체 분석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이 오늘 내용에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는 수성 유전체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쌍둥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는 갖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살아오면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발현되는 그런 형질, 그런 기질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유전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어떤 것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냐면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성인병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걸릴 때 갖고 있던 우리가 원체 갖고 있었던 유전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전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런 암이나 이런 데 걸리는 사람들은 어, 그런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암들이 발생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전 유전체 학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런 DNA라 뿐만 아니라 이런 RNA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 그런 개발들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DNA하고 RNA가 유전자 분석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DNA를 분석하시는 분이 있고 RNA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DNA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석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전적 일치도를 보려고들 많이들 하세요. 유전자 일치도를. 그래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친자 확인이라든지 요즘 그렇게 많이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있죠. 친자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력 범죄,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나온 그 혈흔에서 뽑아낸 DNA라든지 뭐 정자에서 뽑아낸 그런 DNA 이런 것들을 이 사람과 일치하는 DNA가 일치하느냐 이런 일치도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미생물 하시는 분들, 이 미생물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전자 일치도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에 좋은 뭐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유전자 일치도를 많이 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연변이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생물학적 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어, 추세입니다. R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성 유전체학에서는 RNA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RNA 연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유전적 발현 정도가 얼마만큼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쉽게 DNA하고 RNA를 설명드렸을 때 예시로 드렸던 게 뭐냐면 DNA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요리 레시피를 갖고 있는 요리 두꺼운 요리 책이라고 하면은 RNA는 그 중에서도 뭐 김치찌개라든지 아니면 뭐 김치찜이라든지 뭐 이런 한 가지 뭐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부 챕터를 복사한 복사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로 실제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단백질이라고 해서 기능성을 가진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켰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활용된 많이 활용된 그런 레시피가 무엇이냐에 좀 더 초점을 갖고 있는 거죠. 원본은 그 유전자 일치도로 많이 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실제로 많이 활용된 그런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RNA를 통해서 RNA 분석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유전적으로 기능성, 아까 내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연구 같은 것들, 그런 기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DNA든 RNA든 분석하는 그 방법 툴은 동일합니다. 툴은 동일한데 우리는 과거에 가장 처음에 우리가 유전체 분석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PCR입니다. PCR. PCR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음성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우리 PCR 검사를 한 번쯤은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PCR 검사가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는데 PCR 검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를 우리가 또 분석하시려는 분들은 DNA로 다시 합성을 시켜줘요. 왜냐면 우리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NA는 상보적으로 카피를 한 거라서 다시 상보적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상보 DNA라고 해서 cDNA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PCR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뭐 RNA든 DNA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RNA를 다시 상보적 DNA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RNA 자체가 워낙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변이가 쉽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DNA는 원체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DNA로 다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뭐 변이 없이 우리가 원래 있는 RNA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고 검출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DNA로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PC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로서 이렇게 DNA를 분석을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DNA 샘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DNA 샘플을 일정 농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는 건데 거기 있는 효소와 그리고 여기서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AT, GC 이런 그 재료들을 같이 혼합해서 넣어줄 겁니다. 같이 혼합해서 넣어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를 컨트롤해주기 시작하면은 DNA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여기에서 상보적인 ATGC들이 이제 붙게 돼요. 핵산들이 붙게 됩니다. 네, 핵산들이 붙게 되고 거기서 이런 효소가 관여해서 각자 상보적인 정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DNA가 이렇게 반씩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 시작을 알려주는 이 프라이머라는 애가 이제 붙게 됩니다. 이제 붙게 되고 여기에서 효소가 이제 붙어야 효소라는 단백질이 붙어야 어, 이제 합성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제 합성이 붙어주고 거기서 상부적인 ATGC가 각각 붙게 되면서 하나였던 것이 이 반대편이 각각 만들어지게 되면서 두 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사이클로 똑같이 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벌어지게 되고 얘도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럼 각각 또 만들게 되면 네 개의 또 다른 똑같은 D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에서 n번째 사이클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DNA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DNA 연구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연구 결과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 PCR 검사를 하게 되면 다음 날 보통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해서 여러 번 돌리느라고 그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바로 PCR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나오는 이유가 이런 n번째 사이클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PCR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PCR 장점과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봐볼 건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PCR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부분의 일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그 일부라도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는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CR의 또 다른 단점은 무엇이냐면
DNA가 만약에 전체를 분석하고 싶다면 전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핵산이 보통 평균 한 200개 정도, 이 정도만 우리가 분석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0개까지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 그 정도 수준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DNA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한 1% 정도 수준밖에 인식을 할 수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아니죠. 0.01%이 정도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한 이 정도를 또 증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n번째 제가 계속 반복한다 그랬죠. 증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NA 가닥을 하나씩 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휴먼 지놈을 같이 이런 대량 유전 정보를 얻기에는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PC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생겼어요. 그게 바로 2세대 유전 분석인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서 NGS라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NGS는 PCR은 한 번에 그 핵산을 뭐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분석한다 그랬는데 NGS는 그냥 전체 DNA, 전체 우리 현재 발현되고 있는 RNA 이런 애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DNA 분석하는데 하루, 이틀 이 정도면은 모두 다 분석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학이라든지 한번 약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뭐 치료를 하고 무엇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RNA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런 생리적인 실시간적인 생리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빠르고 이런 대량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샘플을 사람에 대한 샘플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샘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집을 해요. 뭐 머리카락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거기 안에 채집을 하게 되면 어떤 세포든지 간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전 정보 RNA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일단 먼저 유전 정보를 추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게 쪼개줘요. 네, 잘게 쪼개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PCR처럼 정확하게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하려고 하면은 한 200개 정도 이 수준으로 우리가 잘게 쪼개줘야 우리가 이 하나의 조각을 하나의 조각을 우리가 복제하는데도 실수 없이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개주게 됩니다. 잘게 쪼개준 상태를 가지고 한 번에 얘네들을 다 대량으로 복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복제를 합니다. 대량으로 복제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각 모음하듯이 하나하나 껴서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의 DNA 그리고 만들어진 여러 m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껴 맞추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는 유전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뭐 신약 개발하는데도 굉장한 그 키들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의학에서도 뭐 이런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적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서 그 안정성들도 많이 평가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NGS라는 기술이 너무나도 유용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PCR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너가 맞냐 아니냐라는 유전자 분석을 굉장히 하는데도 돈도 비싸고 시간도 너무나도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NGS 기술로 인해서 최근에 그때 당시에 약간 있었던 그 혈흔에서 그 DNA를 뽑아냈고 그것을 그 이춘재와 동일한 유전 정보라는 것을 또 빠르게 얻어내면서 또 잡아낼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지금 범죄 활용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NGS 기술이 또 발전되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아주 많이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많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NGS를 통해서 거기 안에 있는 그런 미생물들 균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DNA, RNA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추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좋은 미생물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강의하는 날이 회차가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NGS는 우리 실생활에 음, 정말 큰 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일으키게 된 정말 큰 어,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DNA라든지 전체 RNA라든지 뭐 우리가 전체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NGS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서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름이 바로 벌크 DNA 시퀀싱이라든지 벌크 RNA 시퀀싱 이런 식으로 해서 벌크라는 얘기가 듣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분석하기 위해서 이 NGS를 분석하기 위해서 초기 때는 그 유전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DNA든 RNA든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직을 뭉쳐서 한 번에 거기에 있는 DNA든 RNA든 유전 정보를 한 번에 뽑아냈었어요. 근데 한 번에 뽑아내게 되면은 단점이 뭐냐면 암이라든지 약간 이러한 그 돌연 변이들에 대한 그런 세포에 대한 연구들이 정확한 유전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에서의 유전 정보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다 건강한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내기가 아주 그런 데이터 해석하기에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이런 뭐 문제가 있는 뭐 이런 당뇨, 뭐 췌장에서 뭐 당뇨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돌연변이 세포들이 껴있게 되면은 그거를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분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3세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NGS 분석 툴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우리는 이제는 싱글셀 RNA, 싱글셀 DNA 이러한 싱글셀이라고 하는 분석법이 또다시 가장 최근에 나타났어요. 네, 최근에 발전이 되면서 저도 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싱글셀이라는 연구가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조직 안에 보면은 조직은 여러 세포로 모아져 있잖아요. 그 여러 세포를 하나하나 세포로 다시 다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조직에 뭉쳐져 있던 조직을 단일 세포 수준으로 모두 다 떼어주게 돼요. 그럼 그 세포 하나에서 각각의 DNA든 RNA든 유전 정보를 뽑아냅니다. 그 유전 정보를 뽑아내고 그것을 NGS로 돌려서 유전 정보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에 벌크 유전자 분석에서는 조직에서부터 유전 정보를 뽑아왔다면 이제는 조직이 아닌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유전 정보를 뽑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유전 정보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돌연변이에서의 정확한 그 어느 부분에서 유전 정보가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음,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쉽게 제가 벌크하고 싱글셀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일 바구니가 있었는데 과일 바구니를 우리가 스무디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게 우리가 이 과일 바구니를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게요. 이 조직에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한 번에 뽑아내면 이렇게 스무디 형태처럼 여기 안에 스무디 형태처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우리가 딸기를 분석해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굉장히 스무디 상태에서 우리가 딸기를 분석하려고 하면 어렵죠. 네, 어렵겠지만 싱글셀은 여기 안에서 딸기를 하나 뽑아내고 그리고 블루베리를 뽑아내고 사과를 이렇게 뽑아내서 각각의 유전 정보를 뽑아내기 때문에 딸기에 대한 유전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뽑아내기가 쉽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셀 단위에서의 유전 정보는 더 정확한 DNA, RNA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작은 비율의 돌연변이어도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나 치매나 이렇게 우리가 정복하기 좀 어려운 이런 질병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후성 유전 취약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그런 변이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적은 양의 세포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각 개인 환경에 따른 특이 유전 정보를 또 얻어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맞춤 진단이라든지 맞춤 의약품, 맞춤 영양, 앞으로의 맞춤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싱글셀 RNA의 기술들이 많이 접목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유전체 분석이 처음 PCR에서부터 지금 싱글셀까지 이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분석 툴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지만 싱글셀 현재 분석은 정말 고가예요.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자들도 많이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런 가격들이 조금 내려가서 많은 뭐 의학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뭐 식품, 화장품 이런 바이오 영역에서 큰 유전자 발전들이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발표 드리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